안녕하십니까, 김봉중입니다. 이 시간에는 도시 이름만 들어도 왠지 신이 나고 흥얼거리게 되고 어깨춤을 추게 되는 곳입니다. 바로 미국 재즈의 고향 뉴올리언스입니다. 뉴올리언스에선 왠지 서두를 필요가 없이 거리나 카페, 레스토랑에서 들려오는 재즈의 흐느적거리는 선율에 취해서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 이국적인 소스가 잔뜩 묻어있는 매혹적인 음식을 맛보며 칵테일을 마시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떠는 그런 흥겨운 도시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뉴올리언스입니다. 1859년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에딘버러를 보기 전에는 스코틀랜드를 봤다고 할 수 없다고들 하는데 미국에서는 뉴올리언스를 보기 전에는 미국을 봤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이 미국의 문화를 대표한다면 뉴올리언스는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미국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18년 봄, 프랑스의 북아메리카 식민지 관료였던 드비엔빌이 미시시피 강과 멕시코만이 만나는 반월령의 지형에 정착했습니다. 지금의 뉴올리언스이죠. 뉴올리언스에서 가장 유서 깊은 프렌치 쿼터, 즉 프랑스 사람들의 거주지였죠. 드비엔빌은 그 시의 이름을 라 누네 오를레앙, 즉 새로운 오를레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프랑스 왕국의 섭정이었던 오를레앙 공작 필립 2세를 기리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식 표기인 뉴올리언스가 도시 이름이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서부 도시들이 그렇듯이 그때 프랑스 거주민들이 지역 원주민들과 어떤 관계를 가졌을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안 인디언들과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1729년 나체스 인디안족이 프랑스 정착촌을 습격해서 230여 명을 살해하자 이후 1740년대까지 양자 간의 피해 전쟁이 뒤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체스 인디안들은 프랑스 정착촌을 공격했을까요? 땅 때문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더 많은 땅에 욕심을 내자 인디안들은 결국 자신들의 땅까지 빼앗길 것을 우려해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북아메리카 개척사에서 흔히 있는 일이죠. 이러한 인디언과의 마찰 때문에 한동안 뉴올리언스는 유럽계 이주민들이 정착하기에는 위험한 곳으로 분류되었습니다. 1762년 뉴올리언스는 스페인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디트로이트 편에서 얘기했던 프랑스와 인디언과의 전쟁에서 프랑스가 뉴올리언스를 포함한 미시시피강 서쪽 루이지애나 영토를 스페인에 양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뉴올리언스의 프랑스계 거주민들은 스페인의 지배에 반발했죠. 그들은 때론 맹렬하게 스페인 지배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스페인은 2,000명의 군대를 보내 뉴올리언스 반란을 진압하기에 이릅니다. 1800년에 뉴올리언스를 포함한 루이지애나 영토는 다시 프랑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다시 서인도 제도와 미시시피 강 유역을 연결하는 프랑스 식민지를 부활시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미시시피 강 하구와 멕시코만을 통해 서인도 제도와 연결하는 통상은 꽤나 돈이 되는 무역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803년 루이지애나를 미국에 팔아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1803년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뉴올리언스를 포함한 루이지애나 영토 전체를 미국에 팔아버린 사건은 미국의 서부팽창의 이정표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루이지애나 영토는 미시시피강 동쪽의 미국 영토와 맞먹는 크기의 땅이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뉴올리언스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스페인과 프랑스의 텃세로 힘들어하자 뉴올리언스를 아예 프랑스로부터 매입할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행운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 프랑스는 영국과의 세계적인 전쟁으로 북아메리카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고 전쟁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죠. 게다가 서인도 제도의 IT 등의 프랑스 식민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루이지애나 영토를 팔아버린 것이죠. 1,500만 달러의 말입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2,400만 달러 정도입니다. 루이지애나 매입을 통해서 미국은 본격적인 서부 팽창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루이지애나 매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그 영토를 매입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북부주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까지 할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는 단호했죠. 그는 미국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서부 개척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부에서 적응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서부로 가서 땅을 개척해서 정착할 수 있게 해야 미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하고 탄탄해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뉴올리언스에 프랑스가 남긴 유산은 강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크리올의 유산입니다. 크리올은 1803년 뉴올리언스가 미국의 영토가 되기 전 프랑스와 스페인 지배 시기에 아프리카 흑인, 프랑스와 스페인계, 그리고 원주민들의 피가 섞인 독특한 인종을 말합니다. 특히 19세기 초 IT 혁명의 혼란 속에서 수천 명의 도미니카 공화국의 피난민들이 뉴올리언스로 이주하게 되는데 이 중에는 유럽인들뿐만 아니라 해방된 흑인 노예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원래 루이지애나 태생의 혼혈인들은 프랑스계라는 자부심이 강했고 자신들을 크리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다른 아프리카 노예들이나 서인도 제도 등에서 건너온 다른 인종들과 구별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섞이면서 크리올은 좀 더 광범위한 혼혈족을 일컫는 용어가 되었죠. 아프리카계와 백인들 간의 밀착된 생활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화는 음악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국의 재즈이죠. 뉴올리언스는 미국 재즈의 발상지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특유의 율동, 카리브해의 리듬, 미국의 블루스, 이러한 문화가 뒤섞여서 뉴올리언스를 대표하는 크리올 음악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크리올 문화는 건축 양식과 음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서인도 제도의 직선형 기둥이 연결된 구조의 노르만 형식의 지붕, 그리고 그늘막이 쳐진 현관, 포치 등의 건축 양식은 크리올 건축의 대표적인 양식입니다. 매혹적인 크리올 소스로 요리된 이국적인 음식은 크리올 문화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매년 열리는 뉴올리언스의 마르디그라 축제는 이러한 크리올 문화의 진수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스는 언제 가도 좋지만 이 축제 기간에 가면 더욱 좋습니다. 부활절 47일 전부터 시작하니까 보통 2월과 3월 중에 열립니다. (1812년) 미국은 영국에 선전포고했습니다. 건국한 지 20여 년밖에 되지 않았던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영국에 도전한 것입니다. 1815년 1월 8일에 벌어진 마지막 전투는 영국에게 치욕적이었습니다.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을 무찌렀던 약 8,000명의 영국군이 6,000명 정도의 미군에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영국군은 291명이나 목숨을 잃었지만 미군은 고작 13명이 전사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눈부신 전투로 기억되는 전투이죠. 이 전투가 뉴올리언스 전투였습니다. 뉴올리언스 전투의 승리로 앤드루 잭슨 장군은 미국의 영웅이 되었죠.
이명성으로 훗날 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뉴올리언스는 미국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전투는 겐트에서 평화조약이 체결한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더 빠른 전신 체계가 있었더라면 전투는 벌어질 일이 없었겠지만 평화조약 소식을 접하지 못한 양군은 뉴올리언스에서 최후의 격전을 벌였고 결과는 미국의 대승이었습니다. 1812년 전쟁 이후 미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륙 팽창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 이후 지금까지 미국은 단 한 번도 애국의 정규군으로부터 본토를 침공당한 적이 없습니다. 뉴올리언스는 미국의 자부심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번성했습니다. 미시시피강 하구와 멕시코만을 연결하는 물류 수송의 중심지로서 뉴올리언스의 성장은 눈이 부셨습니다. 역사에서 도시의 운명이 도시가 속한 지리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뉴올리언스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죠. 미국의 중서부가 미시시피 강을 통해 뉴올리언스까지 연결되었기에 미국의 산업화의 영향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었지만 뉴올리언스는 지리적으로 남부에 소속되었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남부의 묘나를 유럽으로 수출하는 중요한 항구로만 머문 것이죠. 이미 미국 문명은 노예 해방을 단행하고 산업화의 길에 들어선 북부와 중서부가 주도하고 있었는데 뉴올리언스는 그 반대편에 섰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뉴올리언스는 과거의 영화를 회복하지 못하고 퇴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뉴올리언스의 상대적 중요성은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수많은 유색인종은 2차 세계대전 중과 그 이후에 뉴올리언스를 떠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등의 서부 해안으로 떠났습니다. 뉴올리언스는 산업화되었던 휴스턴, 댈러스, 애틀란타 등의 남부 도시들에도 추월당했습니다. 게다가 허리케인은 끊임없이 뉴올리언스의 성장을 가로막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대표적인 허리케인이 2005년 8월 23일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였죠. 적어도 1,500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자연재해였습니다. 카트리나의 경우 무려 25만 명의 뉴올리언스 사람들이 도시를 떠났는데 상당수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뉴올리언스는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을 뒤로하고 완전히 쇠퇴한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것일까요? 산업화에서 뒤떨어지고 인구수가 준다고 해서 도시의 운명이 쇠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뉴올리언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리올의 음악과 음식, 아름다운 건물들, 흥겨운 파티가 계속되는 뉴올리언스의 풍경은 미국인들과 세계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용된 곳은 관광사업입니다. 매년 1,900만 명이 넘는 여행객들이 미국과 전 세계에서 뉴올리언스를 찾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뉴올리언스를 Big Easy라고 하는가 봅니다. 그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1960년대 미국 대중음악의 아이콘이었던 밥 딜런도 뉴올리언스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뉴올리언스에는 그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밥 딜런은 그곳을 지나갈 때는 조용히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혼령들이 뉴올리언스의 흥에 동참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딜런은 뉴올리언스에 묻힌 사람들이 무덤에서 살고 있다고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밤이 늦어도 조용하지 않는 도시, 죽어도 조용히 죽어 있지 않는 도시. 뉴올리언스는 느리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장 미국적인 도시인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미국 태평양 연안의 서부에 위치한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